고흐는 1869년에 구필 화랑에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1869년에 구필 화랑에 취업을 했으니 1869년에 구필 화랑 취업했고 1880년에 그림 그리려고 처음 마음먹었고 1890년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린 시간이 10년, 그러지 않은 시간이 11년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초창기 삶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초창기 삶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거가 이 뒤에 아르리나 이 생레미 시기는 알려져 있지만 그때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씩 말씀드리자면 1869년에 구필라랑에 취업을 합니다. 누구로 인해서냐? 바로 이 사람 센트 삼촌에게 의해서죠. 이 센트 삼촌이 추천을 해줘서 거기 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인정 많이 받습니다. 매우 근면성실하고 학구적이다라고 하면서 인정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로 가게 됩니다. 런던으로 승진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런던에 갔는데 살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 곳이 있어야 돼서 기숙사에 하숙집에 삽니다. 근데 그 하숙집에 따님이 고흐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흐가 하숙집의 딸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 둘 사이에 사랑에 빠진 건 아니고 혼자 짝사랑을 하죠. 짝사랑해서 고흐는요, 이 사람은 뭐 그냥 앞뒤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갑자기 결혼하자 그럽니다. 생뚱맞죠. 더군다나 그 외제니라는 딸이었거든요. 외제니는 약혼자까지 있었어요. 근데 뭐 고흐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헤어져서 나랑 결혼하자 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책입니다. 그래서 고흐가 환장을 합니다. 막 글 보면 그때 당시 제일 좋아했던 책이 뭐냐 그러면 아무르라는 책, 라모르라는 책이에요. 르 아무르죠. 정확히는 아무르라는 책입니다. 사랑이라는 책인데 줄 미슐레의 책이에요. 이거 엄청 심취해서 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줄 미슐레의 책 아무르에 빠져 사는데 근데 이 줄 미슐레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단어 있죠.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은 바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이탈리아의 조르지 바사리, 그러니까 레나시타라는 말을 1550년에 하면서고 이거를 줄 미슐레가 르네상스로 1855년에 번역해서 우리가 불어로 르네상스를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이자 뭐 기타 등등 에세이도 쓰고 하는 사람인데 이 줄 미슐레가 그만큼 유명했던 사람이고 고흐는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서 미슐레 책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슐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나는 미슐레의 스타일이 부럽다. 물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스의 기법을 헐뜯어도 된다고 생각하듯이 미슐레의 방식을 문제 삼는 작가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미슐레는 강한 감정을 마치 종이 위에 스며들게 하듯이 글을 쓰는 사람이다. 형식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최소한의 기교나 일반적인 형식 따위는 깡그리 무너뜨리고 무시하고 이해할 사람은 이해하라는 식으로 글을 쓴다. 나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고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박함, 어떻게 보면 기교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고흐의 그림 스타일이었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줄 미슐레에게 외제니에게 채여갖고 줄 미슐레에게 빠져드는데 이 고흐가 특징이 뭐냐면 저도 그랬지만 그 자기의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다가 이 시련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갖고 나중에는 줄 미슐레 같은 책들은 다 불태워버려야 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그때 뭐에 빠지냐? 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에 빠져서 이제 편지에는요 온갖 성경 이야기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겠다. 즉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죠.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목사 시험을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심지어 일하다가 이때 이 사람은 중간이 없어요. 극단입니다. 그 구필라랑에서 일하는 도중에도 일은 안 하고 계속 성경 필사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 결국 잘려요. 구필라랑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목사 학교 가지만 공부도 못하죠. 그때 당시에 고흐를 과외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코스타라는 멘데스 다 코스타라는 사람인데 이 멘데스 다 코스타가 고흐를 과외를 했던 목회자 그러니까 전도사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목사 되지만 코스타가 남긴 글을 보면요 뭐라고 써져 있냐 그러면 곱게 뻗은 빨강 머리카락과 수많은 주근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 고흐의 외모는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다. 한동안 모든 게 순조로웠고 그가 다른 교사와 함께 배우던 수학까지도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히라보 동사가 문제였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수업을 재밌게 해보려고 가진 방법을 강구해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멘데스, 정말로 이 끔찍한 것들이 내가 하려는 일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까? 빈자들에게 평화를 주고 땅에서 그들이 공존하게 도우려는 이 일, 그러니까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에 꼭 히라보 배워야 되냐? 히라보 모른다고 무슨 하느님의 말씀 못 전달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년이 채 안 됐을 때 멘데스는
이미 나는 그가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라는 것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공부를 중단시키자고 하고 실제로 고흐는 공부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를 포기하고 탄광촌 보리나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나주로 가서 광부들과 지내게 되고요. 광부들과 지내게 되면 여기 그래도 방구하우스 있습니다. 몽스 주변에 있는 게 바로 보리나주인데 지금은 탄광이 없어요. 문제는 그 광부들과 지내면서 이 사람이 점차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옷도 다 벗어주고 자기 침대도 다 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 바로 고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고흐는 이 사람은 좀 약간 그런 노동자들에게 정말 애착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나주에 상당히 애착을 갖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동네와 여기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린다. 황야나 언덕들이 꼭 집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참 소박하고 선하다라고 말하면서 보리나주에 대한 아주 좋은 기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그림들이 바로 이런 그림들이 있죠. 눈 속의 광부들이라는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부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고흐는 자연, 이 실제의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게 이들에게는 정말 고흐에게는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동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작품, 그리고 이 작품 모두 크롤러 밀러 미술관에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죠. 이 보리나주에서도 목회자가 되는 것은 실패합니다. 심지어 전도사가 되는 것도 실패하게 되죠. 일단 고흐 성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무슨 뭐 재미있겠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의외로 예술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흐가 무척 많이 의존했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고흐에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목회자로서만, 성경으로서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 역시도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고흐는 그때부터 화가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리나주에서도 결국엔 그 목회자 일을 포기하고 다시 에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텐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마침 집에 막내 동생 빌레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 막내 동생 빌레미나를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 역시 이번 전시회에 왔고요. 크롤러 밀러 소장 작품입니다. 근데 이 막내 동생은 이제 곧 떠납니다. 빌레미나가 떠난 자리에 테오도리스 목사 집에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요. 이 케이보스가 찾아오게 되는데 이 케이보스가 누구냐 그러면 고흐의 이모부, 스트리커르라는 이모부가 있는데 딸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로 치자면 이종 사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고 또 사랑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고흐는요 금사빠예요. 진짜 금사빠입니다. 이 사람. 사랑에 빠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결혼하자고 하죠. 근데 일단 사촌이잖아요. 더군다나 이때 당시 K보스는요. 옆에 보시면 지금 남자아이가 있죠. 이 남자아이가 K보스의 아들이에요. 뭐 이미 결혼해서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빈센트의 아버지의 집에 왔냐 그러면 얼마 전에 사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별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 마당에 고흐가 그랬으니 이게 될 턱이 없죠.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거부당하죠. 당연히 거부당하고 K보스는 다시 암스테르담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건 모릅니다.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뭐냐 그러면 타인을 신경 안 써요. 그러면서 말을 하죠. 마음에 두었던 얘기를 털어놓고 싶다라고 떼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올여름 K를 미친 듯이 사랑하게 됐다. K에게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나에게는 K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과거처럼 미래에도 살아갈 것이기에 내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답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혼자 생각입니다. K는 학을 뛰고 가요. 그러니까 또 찾아갑니다. 이 착각인 거예요. K보스도 자기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암스테르담에 가서. 당연히 이모부가 못 만나게 하죠. 이모부가 못 만나게 하니까 이제 고흐가 어떡하냐 그러면 그 가스등 있죠. 가스등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협박합니다. 이거 안 만나게 해주면 나 손 다 태워버릴 거라고. 협박하는데 안 만나게 해줘요. 실언을 당해가지고 그 와중에 헤이그로 가서 안톤 마우베라는 사촌 매형에게 그림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2주 동안 그림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안톤 마우베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림 배운 게 바로 1881년 10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톤 마우베가 바로 이 사람이죠. 이게 바로 암스테르담에서 K보스에게도 채여갖고 온 거예요. 며칠 차이도 안 납니다. 하루 이틀 차이 정도 날 정도로. 근데 이때 마우베에게 와요. 근데 마우베에게 왔는데 헤이그에 왔죠? 마우베에게 2주 배웠습니다.
집으로도 아니에요. 숙소로 가는 길에 여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게 바로 시엔이에요. 그 만나자마자 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고은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죠.